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명대입니다. 자, 이승환 데뷔 30주년 특집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집까지 리뷰를 하고 그리고 잠시 제가 다시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약간 좀 페이크성도 있었고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농담이고요. 사실 너무 12집 12집을 물론 리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2장의 앨범이고 그래서 분량 자체도 사실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앨범 몇 장을 좀 골라서 그 앨범 위주로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1집, 2집, 3집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앨범은 하고 어떤 앨범은 안 하고 또 이런 구도가 될까봐 사실 아, 좀 그런 점이 좀 쓰이기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앞에 앨범부터 제가 한 장 한 장 들어가면서 저 스스로도요. 네. 물론 과거에 많이 들었던 앨범, 뭐 그렇지 않은 앨범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또 많이 들었던 앨범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입장에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한 곡 한 곡을 들어 나가면서 제가 또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뭐 저 나름대로의 그런 소득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회수라든지 그런 반응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 아주 뭐 텀은 없었죠. 네, 7집으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동안 뭐 6집 리뷰까지 의견 남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의견 남기지는 않으셨더라도 네,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혹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차를 한 잔을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은 핫초코를 준비를 했는데요. 마셔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기존 뭐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말도 그냥 뭐 좀 조용하게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웃긴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그냥 무난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팟캐스트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실제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은 내용도 30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뭐 10분짜리, 5분짜리 이런 유튜브 영상들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방송같이 느껴지시겠죠. 근데 뭐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또 의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또 꼭 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보지 않으셔도 또 음성을 편하게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뭐 하실 일들 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 느낌으로요. 자, 7집인데요. 어떤 에그를 좋아하십니까? 사실은 7집 리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음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더블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2CD 앨범이라는 점인데 이런 앨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음반을 리뷰할 때 뭐 어떤 이 음반을 한 장을 사실은 뮤지션이 뭐 어떤 음반 한 장을 굉장히 어떤 프로젝트 뭐 컨셉 음반으로 해서 막 첫 곡부터 끝까지 이렇게 뭔가를 막 구성을 고민을 하고 곡들의 막 일관적인 분위기를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이제 어떤 포스트 프로덕션적인 입장이죠. 뭐 러닝 타임 좀 맞추고 뭐 음악 배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작업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듣는 사람이나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앨범이 뭔가 하나의 그런 스토리처럼 네, 소설의 뭐 기승전결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위주로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2장짜리 뭔가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음악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앨범을 평가할 때는 상대적으로 한 장짜리 음반을 평가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다른 태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7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으면서는 아예 7집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써니사이드업이라는 앨범 하나 그리고 오버리지라는 앨범 하나라는 어떤
두 장의 앨범을 리뷰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둘을 다른 앨범으로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굳이 뭐 둘이 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앨범을 하나의 앨범으로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서 한번 갈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최초로 나온 이승환의 앨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6집이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앨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지금 다시 들어보면 6집이 뭐 그렇다고 굉장히 어렵거나 막 이런 음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새로 듣고 리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5집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혼란도 많고 욕심도 많고 어떤 의욕도 많았던 앨범이라는 생각이 거듭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6집이라는 음반이 이승환에게는 자신이 생각한 의도만큼 어떤 반응을 얻지는 못했던 앨범이었어요. 그게 어떤 대중적인 성패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승환이 5집을 끝내고서 반응을 들었을 때 5집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승환 입장에서는 이 5집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라드 곡에 힘을 많이 주었었고, 그대는 모릅니다도 그렇고 당부 같은 곡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의 성향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이승환만의 어떤 색깔 혹은 드림 팩토리의 색깔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대중성과 멀어졌다는 평가를 들었던 음반 6집이었어요. 사실 6집이 어려운 앨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5집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했었던 그런 뭐 모던 락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뭐 정통 락 사운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대중들에게 또 외면을 받는 동시에 뭐 그대는 모릅니다 같이 천일 동안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발라드에서의 욕심 자체도 예상한 것보다는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다는 거. 네. 사실은 소박하게 본인에게는 다른 곡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박한 곡으로 생각이 되었을 세 가지 소원이 가장 주목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중적으로는 물론 뭐 좋은 주목받은 곡이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은 한편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다소 좀 씁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7집에 깔린 기본 의도라고 한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승환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것이 그 갈피를 잡기 정말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팬들조차도 이승환에게서 발라드만을 정말 원하는 팬들, 이제 락 좀 그만해 이런 팬들, 그리고 나는 이승환의 그런 락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면모가 너무 좋아 이런 이승환의 어떤 아티스트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동시에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어쨌든 6집까지 쌓아 올렸던 그 발라디어라는 그 발라드 가수라는 그런 것들이 멍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두 가지 메뉴를 모두 제공하자라는 거죠. 뭐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 디쉬를 다양하게 이제 깔고 편한 것들을 그다음에 메인 디쉬를 좀 어려운 걸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반대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아예 그렇죠. 두 개 메뉴를 따로 주는 거죠. 네. 달콤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써니 사이드 업. 나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실험적인 거를 들어보겠어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락이나 일렉트로닉한 성향이 강했던 오버이지.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뭐 사이드 두 개의 사이드를 한다든지 6집도 어떻게 보면은 투시드예요. 그러니까 그 접근 방식 자체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아예 이건 이거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서 그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은 분명히 이제 처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써니 사이드업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으면서 사실은 당시에도 비슷한 생각이긴 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어, 이승환의 디스코그래피 전반을 봤을 때는 이 앨범 써니사이드 업 이거를 한 장의 앨범으로 봤을 때 가장 웰메이드한 팝 앨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최근에 제가 이제 Fall to Fly 그 후, 후죠. 네. 를 들으면서 써니사이드 업을 떠올렸어요. 써니사이드 업과 비견될 수 있는 어떤 유려하고 깔끔한 팝 앨범이 나왔다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써니사이드 업은 모든 면에서 정말 매끄럽습니다. 네, 정말 큰 흠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그 어떤 사운드적인 면도 음악도 굉장히 유려하고 사운드적인 면도 질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그 톤이라든지 전반적인 밸런스 같은 것들이 곡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수하고 흠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녹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레코딩 관련 이 써니사이드 뭐 오버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그에 이제 참여했던 스태프 자체가 뭐 최고 수준의 그런 인재들이죠. 그리고 6집에서 이제 드림 팩토리 라인업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앨범들을 작업을 하면서 트팩 내에서의 이제 호흡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맞아 나가는 시점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2001년이니까 그래서 고현정 기사님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김한구, 장지복 이런 기사들의 이제 녹음, 뭐 믹싱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창 노하우를 축적해서 이제 드러냈던 시점이기도 하고 뭐 믹싱 엔지니어로 참여했던 앳 페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과거에 시카고라든지 뭐 예스 이런 음악들 락도 그렇고 좀 블루지한 음악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했던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이 앨범은 사실은 마스터링을 처음으로 제 생각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버니 그란만 그 일본 그 회사죠. 네, 버니 그란만 저펜에 가서 마스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스터링 기사가 이제 그 마에다 야스지라고 제이팝 쪽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국 팝 음반도 많이 마스터링을 최근까지도 하고 있고 뭐 에이벡스라고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레코딩 그 에이전시죠. 그쪽 뭐 제이팝 쪽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장르 뭐 댄스부터 해서 발라드, 팝, 락까지 다양하게 했던 인물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녹음적인 부분인지 믹싱적인 부분인지 혹은 뭐 버니 그란만 저펜의 마스터링의 부분인지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딱 그거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핀포인트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네. 이 써니사이드업 앨범은 뭐 분위기 자체는 정말 달달하고 유려하고 그런 멜로딕한 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곡들에서 나타나는 이승환의 곡쓰기는 뭐 상당한 이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컬 능력 같은 경우도 이전 앨범에 못지않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한 앨범 전체를 그렇게 유려한 사운드만으로 채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만끽할 수 있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느낌만을 정말 이제 즐길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곡 쓰기에서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5집부터죠. 그러니까 5집 사이클, 6집 더 월 인 라이프 그리고 에그 써니사이드업까지 예, 에그 7집 모두까지 작곡가 유희열과의 이제 공동 작곡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척하면 척하는 그런 단계까지 아마 왔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앞에 4곡, 5곡까지는 뭐 거의 굉장히 자주 들었었고 그리고 뭐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부터 이제 기다림 그리고 사랑하나요를 뭐 포함해도 좋고 예. 이승환이 가진 그런 어떤 섬세한 감수성, 예. 감성 그리고 깨끗하고 정말 청아하고 섬세한 보컬들이 두루두루 이제 돋보이는 트랙들이 쫙 이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잘못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예. 이승환의 전반적인 디스코그래피에서도 저는 손꼽을 수 있는 명곡의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승환의 발라드라는 것이 대부분은 좀 내지르는 그런 슬픔이 정말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것들, 막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곡들이 많이 또 기억에 남고, 그런 것들이 주는 정말 처절한 정서 같은 것들, 그리고 혹은 뭐 좀 살짝 우울하면서 좀 가라앉는 듯한, 네, 뭐 그런 곡들도 많죠. 그런 곡들의 명곡들이 또 많이 있지만은 이 잘못 같은 곡들에서 보여지는 이승환만의 감수성도 분명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잠시만요. 이 잘못 같은 경우는 뒷이야기가 있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환이 이제 4집 천일 동안 5집 뭐 애원 6집 그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음, 발라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됐죠. 사실은 어떻게 발라드를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과연 이 천일 동안이라는 아성을 정말 본인이 만든 그런 천일 동안이라는 이 벽 산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나름 세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잘못이라는 곡이 이제 공동 작곡을 했던 유열의 제안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건데요. 그러니까 유열 씨가 그랬다고 해요. 이제는 너무 그런 슬프고 막 그런 대곡 스타일보다는 이런 잔잔한 어떤 슬픔, 음, 어, 잔잔한 이런 서정성이 먹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곡, 토이 5집에 있었던 좋은 사람이라는 곡을 예로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곡이 원 버전이 김영중 씨가 부른 버전이 있고, 사실은 발라드 버전으로 이승환 씨가 불렀었잖아요. 근데 그런 감수성, 아마 좋은 사람의 발라드 버전 같은 그런 감수성을 말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가사도 그렇고 조금은 그런 담담한, 네, 그러면서 잔잔한 그런 슬픔을 의도를 해서, 네,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이승환 씨가 이제 그런 것에 동의를 해서 이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대중적으로 이 잔잔한 슬픔의 컨셉이 얼마나 먹혔는지 저는 뭐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런 대중적인 어떤 성패를 떠나서 이 곡이 이승환의 곡들 중에서 상당히 독특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 손꼽히는 곡인데 어떤 그런 소박한 느낌, 뭐 담담하지만 뭔가 거기에 이렇게 억눌린 듯한 안에 담겨진 슬픔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멜로디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아름다운 곡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팝발라드에 이승환만의 팝발라드 명곡이 하나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 다음 곡은 바로 A Song for You라는 곡이죠. 이 곡은 보컬 자체도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리듬앤블루스 스타일이 감치고 있잖아요, 편곡이. 아마도 이제 그것에 더 하나의 팩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보컬 같아요. 이제 하림 씨가 참여를 했어요. 네, 하림이 함께한 이 백그라운드 보컬이 전반적으로 이제 곡의 분위기를 그렇게 더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만, 당시만 해도 이제 앨범 한 장 정도 있었던,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지만 굉장히 낯설었던 또 R&B계의 좀 신성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곡 같은 걸 들으면서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하림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 곡을 쓴 본인, 네, 이승환 본인의 뭐 당시에 느꼈던 그런 행복한 감정들,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곡이기 때문에 뭐 곡이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이어져 갑니다. 사실은 좀 이 곡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표현이 식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가요 같지 않다. 좀 팝음악 한 곡을 듣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표현 이상의 것을 잘 찾지 못하겠어요. 멜로디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보통 가요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어떤 강한 라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이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멜로디 라인이라서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좋아했던 곡 하나가 크리스마스 위시였습니다. 이 곡은
유열의 곡이죠. 네, 유열이 쓴 곡이고 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열의 느낌이 강한 곡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유열 본인의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유열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 작곡가 윤상의 스타일을 저는 좀 오마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곡의 방식도 그렇고 그 사운드도 그렇고 이 편곡 자체 이런 좀 그 기계음이 들어간 이런 편곡 synth 편곡 자체는 유열의 음악에서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던 김태훈이라는 분의 솜씨죠. 그리고 둘 모두 저는 윤상 씨의 굉장한 팬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곡이고 같은 좀 겨울 느낌의 그런 곡이라 그런지 예전에 그 강수지 씨의 또 명곡이죠. 혼자만의 겨울. 이런 혼자만의 사랑, 혼자만의 겨울. 겨울이라고 합시다. 그런 곡도 생각이 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다림인데요. 기다림은 저는 어떤 살짝 평가절하된 이승환의 명곡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곡을 많이 이렇게 언급들을 안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공연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연을 많이 가지는 못해서 이 곡이 얼마나 자주 불려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정말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승환의 목소리가 가진 저는 그 특유의 어떤 쓸쓸함, 어떤 처연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곡들이 장르 불문하고 나올 때 저는 곡이 항상 좋다고 느껴져요. 근데 뭐 발라드만을 보더라도 애원 같은 노래도 있고 지금쯤 너에게 사실은 뭐 3집의 너의 기억 같은 곡도 그랬지만은 또 하나 생각난 게 이제 라이브에서 불렀었던 세월이 가면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그런 음악들을 부를 때 이승환이 가지는 어떤 그런 쓸쓸한 정서, 좀 애잔한 정서 같은 것들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는데 그러한 곡들, 그러한 목소리, 그러한 정서가 드러날 때 곡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곡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주제도 그런 것 같고 그런 어떤 애잔한 정서를 좀 잘 담고 있어요. 편곡적인 면만 봐도 그 어쿠스틱 기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나일론 기타라고 하죠. 그 기타에 뜯는 뭐랄까요, 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같은 정말 좀 쓸쓸한 그런 질감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묵묵히 받치는 그런 플레이들, 뭐 나원주의 피아노라든지, 그리고 박인영 씨가 맡았던 현악 편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승환이 만든 뭐 유열과 함께 만든 이 멜로디 자체도 어떤 뭐 눈물을 막 짜내는 그런 거 슬픈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이라기보다는 잔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잔잔함이 더 슬프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촌 장가가요도 사실은 제목도 웃기고 좀 유치하게 들리는 면도 있지만 못 말린 봉파리에서처럼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곡이에요. 뮤지컬 스타일이고 스탠다드 팝 스타일, 뭐 약간 프렌치 팝 스타일 느낌도 나고 이런 것들을 좀 재즈하면서 예스러운 분위기로 잘 풀어냈는데 그 느낌이 좀 참 유쾌하고요. 만추에서의 어떤 에스닉한 느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막 느낌이 다 다르고 장르도 조금씩 다 다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그 음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곡 중에 또 두 곡 이제 기억에 남는 곡이 있는데 하나가 이별 그 찰나의 혼돈이라는 곡, 그리고 푸른 아침 상념,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뭐 기다림이 가진 어떤 잔잔한 정서보다는 더 애처로움을 이제 담아낸 곡이 이별 그 찰나의 혼돈이고, 뭐랄까 정말 이렇게 뭔가 바스라지는 그 서정미 같은 것들이 돋보이는 곡이 이제 푸른 아침 상념인데 이 두 곡 모두 이제 곡을 들으면서 그 제목의 느낌, 그리고 그 가사의 느낌, 멜로디, 그 목소리 같은 것들이 그냥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뭔가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감동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제목, 정말 그 가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멜로디를 표현하는 목소리, 그리고 선율, 그런 편곡들이 정말 딱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곡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많이 했네요. 이 정도로 큰일 났어. 이 정도로 이제 써니사이드 업
다 익었겠습니다. 계란이. 네, 너무 익었어. 써니사이드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보니까 오버이지 남았습니다. 자, 오버이지는 그냥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써니사이드업을 훨씬 좋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오버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써니사이드업만큼 만족하지는 않았지만은 동시에 좀 상반된 평가가 있어요. 제 느낌이 딱 하나가 아니라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정도로 갈리는, 제 스스로 마음이 갈리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잠시만요. 오늘 좀 상당히 목이 잠기는. 일단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오버이즈에 담긴 몇 곡은 저는 이 에그 전체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에그 전체를 봤을 때도 가장 훌륭한 곡이라고 뽑힐 수 있는 곡들이 분명히 오버이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인 걸로 봤을 때나 어떤 그 음악적인 의도로 봤을 때도 앞으로 이승환의 향후 앨범들을 그래서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이 되고 발전이 될 만한 그런 테마들, 어떤 그 테마가 꼭 이제 가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음악적인 어프로치 같은 데에서 앞으로 이승환의 사운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곡들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불만족스러웠던 곡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오버이즈에. 여기서 제가 이제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뭐 이 곡이 그냥 곡 자체가 뭐 별로야, 뭐 가사가 별로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아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앨범을 이렇게 쭉 듣게 됐을 때 좀 덜 기억에 남는달까? 그리고 좀 집중력 같은 것이 조금 아쉽다. 혹은 방향성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좀 이거는 뭘 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덜 와닿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딱 찰진 구성이 안 되는 부분들. 뭐 그거는 사실은 뭐 가요들 이승환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백화점식 구성, 백화점 같은 앨범 구성이 갖는 단점이기도 하겠지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00년대가 개막을 하면서 이제 또 다양하게 등장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뭐 힙합이라든지 뭐 하드코어 락이라든지 뭐 일렉트로닉이라든지 뭐 랩코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메탈은 뭐 예전 있지만 이제 포스트 뭐 그런지 스타일의 메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승환이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 가죠. 네, 그러는 와중에 완전히 이제 자신의 것으로 흡수가 되기 전에 이것저것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느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확인 같은 곡들, 저는 이거는 뭐 곡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로드니 절킨스나 뭐 당시 팀벌랜드 같은 R&B 스타일의 그 비트들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마이클 잭슨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인빈서블 앨범에 있는 곡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좀 미래적인 좀 퓨처리스틱한 R&B 트랙들 뭐 재밌고 흥미로운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모던 락 스타일을 이어가는 관 같은 곡들, 그리고 조금 느릿한 그런 일렉트로닉의 느낌이 강한 I Hate It 같은 곡들. 사실 I Hate It은 그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인디의 세인트 바이너리가 편곡을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어떤 장르의 오리지널리티도 상당히 올라갔었고, 그리고 곡도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일렉트로닉 팝 이런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승환이 처음은 아니죠. 네, 가깝게는 6집에서도 히든 트랙에서 이제 세대가리라는 곡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도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특히 이제 이 드럼 앤 베이스 계열, 뭐 Waiting for Payback Time 정석원의 곡이죠. 그리고 I Hate It 등등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런 계열의 결과물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앨범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좀 뭐 취향일 수도 있겠고, 딱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은 사실은 이제 오버이즈의 앞에 두 곡,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가장 많이 들었었고 또 당시에 이제 눈에 띄었다고 생각되는 곡이 사실 앞에 두 곡하고 뒤에 이제 세 곡인데,
앞에 두 곡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왜하고 위험한 낙원이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왜. 근데 왜는 저는 이 오보이즈에서도 저는 제일 가장 만족스러운 곡 중 하나긴 해요. 뭐 이제 스크래치 막 DJ가 스크래칭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디제잉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뭐 유행하던 랩코어 같은 스타일들, 뭐 펑크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왔죠. 근데 저는 목소리 자체, 그러니까 이 보컬적인 측면에서는 이승환의 목소리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들렸던 한 곡인 것 같아요. 이 왜라는 곡이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곡들 이제 마지막 네 곡,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Enemy Within하고 Enemy Within이 굉장히 저는 좀 깔끔했고 모던 락그 스타일을 이어가는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곡은 동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트도 재밌었어요. 파이트 이제 보통 정말 가장 미친 트랙을 마지막에 듣는 경우가 많은데 파이트도 분명히 그런 트랙이었고요. 어쨌든 요 Enemy Within, 동지, 파이트 이렇게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워커홀릭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음악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동지는 저는 정말 좋았어요. 동지는 뭐 팬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가사겠죠. 뭔가 이게 팬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승환 씨의 또 평소에 참 그 친데레스러운 면도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되게 진솔하게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괜찮았던 것 같고 멜로디나 전반적인 리듬 같은 경우도 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승환의 목소리가 가진 서정성에 딱 붙는 듯한 그 멜로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동지 같은 곡들이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막 빠르게 때려대는 리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과 함께 그 조화를 이루는 리얼한 연주들 그리고 코러스도 상당히 두텁고 동지도 이것도 참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사운드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믹싱이나 뭐 혹은 마스터링이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금 아쉬운 그런 사운드적으로는. 하지만 곡은 정말 좋아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이승환의 앨범 후반부 곡들 그 마지막 곡들 혹은 히든 트랙이 그랬듯이 이 파이트라는 특이한 곡으로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뭐 림프 비스킷이나 뭐 레이즈 어게인스트 더 머신 같은 그런 뭐 하드코어 사운드를 아주 작정을 했고 그래서 사운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두껍게 가져갔고 연주도 뭐 다 들어갈 게 다 있고 꽉 찬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은 정말 훌륭해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그런 송라이팅의 능력들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곡들 뭐 워커홀릭이라든지 동지라든지 에너미 위딘이라든지 파이까지 정말 다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멜로디라든지 진행 편곡 같은 경우도 지향 같은 경우도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무리 없이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이승환이 가진 뭐 다양한 다채로운 전방위적인 능력이 빼어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의도에 비해서는 파이트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곡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에 비해서는 1% 여전히 아쉬운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은 이제 사운드적인 면 그런 정말 그 웅장하고 두터운 사운드가 정말 의도한 바대로 딱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런 사운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꼭 무슨 점쟁이가 막 이렇게 알아들을 듯 말 듯한 그런 얘기 같아서 저도 말하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청음회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장르를 뭐 발라드면 발라드, 락이면 락 했을 때 그런 유사한 계열의 음악을 이승환의 앨범 중에서 가령 이런 곡 7집 에그 오버이즈의 곡들과 나중에 이제 9집 그리고 10집 특히 이런 곡들의 그 웅장한 락 사운드 비슷한 계열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아쉬움이 어떤 건지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녹음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녹음의 노하우라는 게 이제 점점 이러한 곡들을 한 번 할 때랑 두 번 할 때랑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실 때
비슷한 계열의 일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전혀 다르듯이. 그리고 저는 뭐 마스터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이쪽 버니그라만 저팬이 락 사운드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오버이즈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너무 어떤 많은 음악적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열된 앨범이기 때문에 써니사이드업과 같은 앨범이라고 사실은 보기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6집의 비정상 면도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도 더 딱 잘라서 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정말 많이 비춰지는 그런 앨범이어서 조금은 더 추리고 다듬었으면 하는 곡도 있겠지만은 뭐 그것은 듣는 사람의 뭐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버이즈가 가진 좀 복잡 다양함, 좋게 말하면 좀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덜 정돈된, 덜 선별된 느낌적 느낌이 써니사이드업의 굉장히 유려하고 부드러운 그 사운드 자체도 명료한 이런 것들과는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에그라는 앨범을 떠올려 봤을 때는 일말의 좀 아쉬움, 그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은 좀 애매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오버이즈가요, 저에게는. 자, 에그 7집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집은 7집이잖아요. 정말 7집. 보통은 7집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경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성기가 많이 지난 뮤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7집이라는 앨범 그리고 그 정도의 세월을 버텨낸 뮤지션의 음악으로서는 정말 여전히 새롭고 신선하고 왕성한 창작력을 보여주고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장르를 모두 아우르고 있고 그런 음악적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써니사이드업만 본다면 이 써니사이드 한 장은 이승환의 그런 팝 가수로서의 이승환의 베스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고 아름다운 음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운드적인 윤기라든지 뭐 모든 곡들이 정말 귀에 무리 없이 착착 달라붙고 그것이 쉽다고 저는 평가절하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시끄럽고 어렵고 이런 음악은 위대한 음악이고 어떤 가볍고 부드럽고 유려한 음반은 음악성이 약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버이즈는 주목할 만한 곡들은 군데군데 사실은 포진해 있어요. 뭐 가령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위험한 나무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라든지 막 그 변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상적인 곡이고 라이브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곡들이 중간중간 참 있지만은 앨범 전체로 보면은 좀 산만하다는 인상이 있고 이 투시드라는 것이 그만큼 좀 부담스러운 포맷이긴 해요. 그래서 투시드의 두 번째 음반으로서 역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다라는 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곡들 뭐 동지 왜 위험한 낙원 뭐 이런 곡들 모두 이승환스러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승환스러웠던 곡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쉬웠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아쉬웠지만 이후에 뭐 8집 특히 9집 10집으로 이어질 이승환의 그런 스케일 큰 락 사운드들과 맥이 닿아 있었고 그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는 좀 혹시 그게 시행착오였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길게 한번 뽑아봤던 7집 에그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승환의 7집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승환 7집이 나왔던 2001년 겨울 거의 이맘때네요. 그렇죠? 12월에 나왔으니까 어떤 또 기억들 공연 기억들 이런 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김영대였습니다.